유진그룹의 심장부 VVIP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테이블에 둘러앉은 그 누구도 감히 바깥 풍경으로 시선을 돌리지 못했다. 모두의 시선은 단 한 사람 칠흑 같은 어둠을 닮은 슈트를 입고 상석에 앉아있는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이름은 강태무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선 젊은 군주였다. 그의 앞에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인수합병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상대는 오랜 라이벌인 태평그룹이 호시탐탐 노리던 알짜배기 기업이었다. 이 계약이 성사되는 순간 유진의 기술 제국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이 될 터였다. 강태무의 날카로운 눈이 서류의 마지막 조항을 훑었다. 그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임원들의 마른 침 삼키는 소리가 회의실을 무겁게 채웠다. 수정할 부분은 없습니다. 이대로 진행하도록. 강태무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라고는 한 톨도 섞여 있지 않은 오직 절대적인 확신과 명령만이 담겨 있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의 모든 긴장이 눈 녹듯 사라졌다. 임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분주하게 움직일 준비를 했다. 바로 그때였다. 육중한 회의실 문이 아무런 예고 없이 스르륵 열린 것은 모두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 장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3명의 작은 침입자가 서 있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옷을 입은 8살 남짓의 남자아이 둘과 여자아이 하나. 아이들은 조금도 주눅든 기색 없이 마치 제 집 안방에 들어온 것처럼 당당하게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경호팀은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건가? 이곳은 외부인은커녕 허가받지 않은 직원조차 발을 들일 수 없는 그룹의 성격이었다. 김진우 비서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아이들을 막아서려 했다. 하지만 아이들 중 가장 앞에 서 있던 남자아이가 그를 향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아이의 눈빛은 나이를 무색하게 할 만큼 깊고 차분했다. 그 눈빛은 놀랍게도 상석에 앉은 강태무의 그것과 꼭 닮아 있었다. 아이는 김 비서를 지나쳐 곧장 강태무에게로 향했다. 찾았다. 아이가 강태무의 책상 앞에 멈춰 서서 말했다. 목소리는 아직 앳됐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회의실의 모든 사람을 경악시키기에 충분했다. 아이는 강태무를 똑바로 올려다보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선언했다. 그의 뒤에 있던 다른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도 나란히 서서 그를 빤히 쳐다봤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맨 목표물을 발견한 사냥꾼과도 같았다. 아빠 잡았다. 그 한마디가 거대한 폭탄처럼 회의실을 강타했다. 아빠라는 단어는 강태무라는 이름과 단 한 번도 연결된 적 없는 그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다. 그는 과거의 트라우마와 의학적 소견으로 인해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믿고 살아온 남자였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에 균열이 생기는 소리가 들렸다. 얼음 같던 그의 표정에 처음으로 미세한 파문이 일었다. 임원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유진그룹의 총수에게 갑자기 나타나 아빠라고 부르는 새 아이.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어떤 거대한 스캔들의 서막이거나 혹은 누군가 강태무를 무너뜨리기 위해 계획한 정교한 음모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모두가 강태무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지 궁금해하며 강태무는 아이들을 내려다보았다. 자신과 놀랍도록 닮은 3개의 얼굴. 특히 맨 앞에 선 아이의 오만한 듯하면서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거울로 보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그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은 누군가의 계략일 뿐이다. 그는 그렇게 결론 내렸다. 김 비서 이 아이들 당장 밖으로 내보내. 그리고 보안팀 전원 해고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배우가 누구인지 샅샅이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차가운 명령이 떨어졌다. 김진우 비서가 굳은 얼굴로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아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더 강태무에게 다가서며 품에서 작은 태블릿 PC를 꺼내 들었다. 그 옆에 있던 다른 남자아이가 익숙한 손놀림으로 화면을 몇 번 두드리자 회의실의 거대한 메인 스크린에 복잡한 데이터와 유전자 서열 정보가 나타났다. 말로 해서는 안 믿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증거를 가져왔죠. 화면에 보이는 건 강태무 씨와 우리의 유전자 정보 대조 결과예요. 99.9999% 일치. 과학적으로 당신은 우리 아버지임이 증명됐어요. 아이의 설명은 막힘이 없었고 논리 정연했다. 8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법한 말이 아니었다. 임원들은 스크린에 떠있는 데이터와 아이의 얼굴, 그리고 강태무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상황은 강태무의 통제를 벗어나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당혹감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이런 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 강태무가 애써 냉정함을 유지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이성은 불가능하다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눈앞의 아이들과 스크린의 데이터는 끈질기게 그의 현실을 부정했다. 그의 인생에 단 한 번도 없었던 만약이라는 가정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기 시작했다. 아주 오래전 기억 저편으로 묻어두었던 하룻밤의 일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조작인지 아닌지는 직접 확인해보면 알겠죠. 우리 머리카락이라도 뽑아서 검사해보세요. 결과는 같을 테니까. 우리는 당신의 아들 강한결 강도윤 그리고 딸 강서연이에요. 자신을 강한결이라고 밝힌 아이가 말했다. 그의 말투는 어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하는 듯한 태도였다. 그 순간 조용히 있던 여자아이 서연이 입을 열었다. 아이는 회의실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말을 꺼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강태무의 마지막 방어벽을 허물어뜨렸다. 8년 전 10월 14일 제주도 시에나 호텔 스위트룸. 엄마가 말해줬어요. 아빠를 만난 날이라고. 그리고 아빠의 왼쪽 어깨에는 작은 흉터가 있다고 했어요. 어릴 때 나무에서 떨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강태무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 흉터에 대해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그날 밤의 일은 그에게도 희미한 기억으로만 남아있었다. 하지만 아이가 말한 장소와 날짜 그리고 흉터에 대한 이야기는 정확히 일치했다. 이것은 단순한 조작이나 우연이 아니었다. 그의 완벽했던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혼란이라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회의실의 공기는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대신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뜨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수십억 달러짜리 계약서는 더 이상 누구의 관심사도 아니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인 강태무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3명의 천재 아이들이 그의 앞에 서 있었다. 이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거래의 시작이었다. 모두 나가. 강태무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임원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거대한 회의실에는 이제 강태무와 김진우 비서 그리고 세 아이만이 남았다. 강태무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허리를 숙여 자신과 똑 닮은 새 얼굴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첫째인 한결의 눈에서는 자신과 같은 냉철한 이성과 승부욕이 보였다. 둘째 도윤의 입가에 걸린 미묘한 미소에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엿보였다. 그리고 막내딸 서연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느껴졌다. 그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기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너희 어머니는 어디에 있지? 그것이 강태무가 아이들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이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유일한 열쇠는 아이들의 어머니 자신의 기억 속에서도 희미한 그 여자였다. 한결이 고개를 저었다. 아이의 얼굴에 처음으로 그늘이 졌다. 그 모습에 강태무의 마음 한구석이 저릿해왔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낯선 감각이었다. 엄마는 사라졌어요.
나쁜 사람들이 엄마의 연구를 노리고 접근했고 엄마는 우리를 피신시키면서 곧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를 찾아온 거예요. 엄마를 찾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니까. 한결의 말은 강태무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상봉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라진 여자, 그녀의 연구를 노리는 정체불명의 집단. 아이들의 등장은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고 그는 이제 그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강태무는 자신의 인생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정형을 내려다보았다. 지금까지 이 도시의 모든 것을 자신의 발 아래 두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오늘 그의 통제 밖에서 태어난 3명의 아이들이 나타나 그의 세계를 흔들었다. 이것은 위기인가 아니면 기회인가? 그는 알 수 없었다.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자신의 삶에 예고 없이 나타난 이 아이들을 그는 외면할 수 없었다. 강태무는 천천히 몸을 돌려 아이들을 마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기만 한 군주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혼란과 분노, 그리고 아주 희미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김진우 비서를 향해 고갯짓을 했다. 그의 충직한 비서는 이미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오늘 회의는 취소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있었던 일은 내 허락 없이는 단 한 글자도 외부로 새어나가서는 안 된다. 만약 어길 시에는 그게 누구든 내 손으로 직접 끝을 보게 될 테니 그리 알도록. 그의 목소리는 다시 원래의 냉정함을 되찾았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던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제국을 지키려는 군주의 명령인 동시에 갑작스럽게 생긴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첫 번째 선언이었다. 새 아이는 그런 그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막 시작된 거대한 폭풍의 서막을 알리는 고요함 속에서 4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회의실에 육중한 문이 닫히자 강태무의 세계는 완벽한 고요함에 잠겼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수십억 달러의 향방을 논하던 치열한 전장은 이제 어쩔 줄 모르는 침묵만이 감도는 기묘한 공간이 되어버렸다. 그의 앞에는 자신을 쏙 빼닮은 3명의 아이들이 서 있었다. 그들의 존재는 그의 견고했던 현실 감각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강태무는 아이들을 자신의 집무실로 데려갔다. 회의실보다는 덜 딱딱한 공간이었지만 여전히 아이들이 있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장소였다. 최고급 가죽 소파에 나란히 앉은 아이들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방 안을 둘러보고 있었다. 특히 둘째인 도윤은 강태무의 책상 위에 놓인 최첨단 보안 시스템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듯했다. 김비서 당장 유전자 검사를 준비해. 국내 최고 기관으로 알아보고 결과는 최대한 빨리 받아내도록. 어떤 정보도 외부로 새어나가선 안 돼. 강태무가 김진우 비서에게 낮게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안정을 되찾았지만 그를 오랫동안 보좌해온 김 비서는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파동을 느낄 수 있었다. 강태무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는 남자였다. 그런 그가 이토록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다. 김 비서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집무실을 나섰다. 이제 공간에는 강태무와 새 아이만이 남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어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평생을 계획과 통제 속에서 살아온 그에게 예측 불가능한 변수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앞의 아이들은 그의 모든 계획과 상식을 뛰어넘는 존재였다. 그는 마침내 입을 열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너희 어머니의 이름이 뭐지? 윤소희예요. 가장 먼저 대답한 것은 첫째 한결이었다. 아이는 망설임 없이 이름을 말했다. 윤소희. 강태무는 기억을 더듬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스쳐 지나갔지만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머릿속 깊은 곳 일부러 봉인해 두었던 기억의 파편 속에서 희미하게 떠오르는 이름이었다. 그는 더 깊이 파고들기 전에 아이들에게 다른 질문을 던졌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시나? 그걸 알았다면 아빠를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엄마는 사라졌어요. 자신의 연구 자료를 노리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숨겨주셨고 꼭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연락이 끊겼어요. 한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나이답지 않은 슬픔과 결의가 섞여 있었다. 옆에 있던 서연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다. 강태무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불린 지 고작 1시간 남짓. 하지만 그는 이미 아이들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다. 이것은 그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감정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 비서가 연구원과 함께 돌아왔다. 유전자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는 신속하고 조용하게 이루어졌다. 아이들은 조금도 겁내지 않고 순순히 머리카락 몇 올과 구강 상피세포를 내주었다. 그 태연한 모습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강태무 역시 묵묵히 검사에 응했다. 그의 이성은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진실을 향해 기울고 있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꼬박 하루가 걸렸다. 그 시간 동안 강태무는 아이들을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데려갔다. 철저한 보안 속에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그곳은 아이들을 임시로 보호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다. 그는 아이들에게 방을 내어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라고 지시했지만 정작 자신은 아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몰라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다. 다음 날 오후 김 비서가 긴급 보고를 올렸다. 그의 손에는 봉인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강태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긴장감이었다. 그는 천천히 서류를 꺼내들었다. 그곳에는 복잡한 유전자 서열과 함께 선명하게 찍힌 마지막 결론이 적혀 있었다. 친자 관계 성립 확률 99.999%. 그 숫자를 보는 순간 강태무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 앞에서 그의 마지막 이성의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제 이 아이들의 아버지였다. 그 사실이 그의 심장을 무겁게 내리눌렀다. 동시에 봉인되었던 기억의 문이 활짝 열렸다. 8년 전 제주의 밤,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는 당시 차세대 에너지 기술 관련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에 머무르고 있었다. 수많은 학자와 기업인들 사이에서 유독 그의 눈길을 끈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신진 과학자였지만 자신의 연구 분야에 대한 열정과 확신은 그 누구보다도 뜨거웠다. 그녀의 이름이 바로 윤소희였다. 두 사람은 컨퍼런스 내내 에너지의 미래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강태무는 그녀의 빛나는 지성과 순수한 열정에 매료되었다. 평생을 이익과 효율만을 쫓아온 그에게 그녀는 다른 세상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호텔배에서 와인을 마시며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하룻밤을 함께 보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쪽지 한 장만을 남긴 채 사라졌다. 당신과의 대화는 즐거웠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의 사람이네요. 그 후로 그는 그녀를 완전히 잊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바로 3명의 아이들이었다. 강태무는 서류를 내려놓고 거실로 나갔다. 아이들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모여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아이들의 작은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엄마는 어떤 연구를 하셨지? 강태무의 목소리에 아이들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한결이 그의 앞으로 다가와 그의 손에 작은 USB 하나를 쥐어주었다. 평범해 보이는 USB였지만 그 표면에는 복잡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마치 고대의 유물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가 아이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는 듯 했다. 이 안에 엄마의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엄마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결과물이죠. 세상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USB는 세상에서 단 한 사람 바로 아빠만이 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하셨어요. 한결이 차분하게 설명했다. 옆에 있던 도윤이 말을 이었다. 그의 눈이 반짝였다. 제가 몇 번이나 해킹을 시도해봤지만 실패했어요. 이건 단순한 암호화가 아니에요. 생체 인식과 특정 알고리즘이 결합된 제가 본 것 중 가장 완벽한 보안 시스템이에요. 엄마가 용의 심장이라고 불렀어요. 강태무는 손안에 USB를 내려다보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너머로 거대한 비밀의 무게가 느껴졌다. 윤소희 그녀는 대체 어떤 연구를 했던 것일까? 그리고 그녀의 연구를 노리는 자들은 누구란 말인가? 이제 모든 의문은 이 작은 저장 장치로 모아졌다. 이것은 단순히 사라진 아이들의 어머니를 찾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아이들을 다시 바라보았다. 한결의 냉철한 분석력, 도윤의 천재적인 기술력, 그리고 조용히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한 서연의 통찰력. 이 아이들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윤소희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가장 위대한 유산, 바로 그녀의 뛰어난 두뇌를 물려준 것이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유산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아버지를 찾아왔다. 알겠다. 지금부터 너희는 내가 보호한다. 그리고 너희 어머니도 내가 반드시 찾아내겠다. 강태무가 선언했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었다. 평생을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남자가 처음으로 타인을 위해, 자신의 피를 나눈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한 순간이었다. 아이들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하는 빛이 떠올랐다. 길고 외로웠던 여정 끝에 마침내 거대한 항구의 닻을 내린 작은 배들처럼 강태무는 아이들을 지나쳐 서재로 들어갔다. 그는 책상에 앉아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복잡한 기하학적 문양이 나타나며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창이 떴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자신의 지문을 스캐너에 올려놓았다. 화면이 바뀌며 또 다른 인증을 요구했다. 그것은 목소리 인식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나지막이 한 단어를 내뱉었다. 유진, 자신의 모든 것이자 제국의 이름. 그러자 거짓말처럼 화면의 모든 잠금 장치가 풀리며 수많은 연구 데이터 파일이 모습을 드러냈다. 윤소희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언젠가 이 USB가 강태무의 손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만이 이 비밀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는 사실을. 강태무는 화면을 응시했다. 이제 진짜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강태무의 삶에 아이들이라는 변수가 생긴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 소식은 유진그룹 내부에서조차 극비에 붙여졌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었다. 특히 권력과 부가 모이는 정점에서는 가장 작은 속삭임조차도 거대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지기 마련이었다. 그리고 그 메아리는 강태무의 가장 숙적인 태평그룹의 회장 천명환의 귀에까지 닿고야 말았다. 천명환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막 보고를 받은 참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뱀과 같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얼마 전 그는 유진그룹과의 인수합병 전쟁에서 뼈아픈 패배를 맛보았다. 강태무라는 젊고 오만한 군주에게 제대로 한 방을 맞은 것이었다. 복수의 칼날을 갈던 그에게 강태무에게 숨겨진 아이들이 있다는 정보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다. 강태무에게 아이들이 그것도 셋씩이나 하하하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평생 얼음처럼 차갑게 혼자 늙어 죽을 줄 알았더니 그런 약점을 숨기고 있었을 줄이야. 천명환은 통쾌하다는 듯 웃었다. 그에게 아이들은 축복이나 미래가 아니었다. 오직 이용하고 파괴할 수 있는 적의 가장 연약한 아킬레스건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충직한 하수인인 조 전무를 불렀다. 조 전무는 그림자처럼 나타나 그의 앞에 고개를 숙였다. 천명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강태무 그놈이 제 새끼들을 끔찍이 아끼기 시작한 모양이야. 최고급 경호팀을 붙이고 펜트하우스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한다는군. 하지만 어린 새는 언젠가 둥지 밖으로 날갯짓을 하고 싶어 하는 법이지. 그 순간을 노려. 너무 과격하게는 말고, 하지만 뼛속까지 공포를 느낄 수 있도록.
감히 내 앞길을 막아선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가르쳐 주도록 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악의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아이들의 존재를 빌미로 강태무의 정신을 갉아먹고 그의 제국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려는 사악한 계략의 시작이었다. 조 전무는 아무런 질문 없이 그저 고개를 깊이 숙이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천명화는 창밖을 보며 다시 한번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한편 강태무의 펜트하우스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의 미니멀하고 정적인 공간은 아이들의 활기로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다. 물론 그 활기라는 것은 일반적인 아이들의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거실 한복판에서 뛰어노는 대신 한결은 거대한 스크린 앞에 앉아 세계 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있었고, 도유는 분해된 드론 부품들 사이에서 새로운 보안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있었다. 막내 서연만이 소파에 앉아 두꺼운 심리학 서적을 읽으며 조용히 오빠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강태무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복잡한 심경을 느꼈다. 아이들의 비범한 재능은 놀라웠지만 동시에 그 나이에 걸맞지 않은 모습은 안쓰러움을 자아냈다. 그는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평범함이라도 선물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외출을 계획했다. 내일 오전에 잠시 외출할 거다. 너희들의 교육 과정을 설계하기 위해 국내 최고의 영재 교육기관에서 몇 가지 테스트를 받을 예정이다. 안전은 걱정하지 마라. 모든 준비는 끝마쳤다. 강태무가 서재에서 나와 아이들에게 통보하듯 말했다. 아이들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쳐다보았다. 한결이 대표로 입을 열었다. 외부 활동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지금은 엄마를 찾는 것과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너희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인 동시에 성장해야 할 아이들이기도 하다. 모든 위험 요소는 내가 통제한다. 너희는 그저 따라오기만 하면 돼. 강태무의 단호한 말에 아이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은 처음으로 펜트하우스 밖으로 나섰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방탄 및 특수 코팅 처리가 된 최고급 세단이었다. 운전석에는 전직 특수부대 출신인 베테랑 경호원이 앉아 있었다. 차량 앞뒤로도 보이지 않는 경호 차량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영재 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결은 복잡한 전략 시뮬레이션에서 성인 전문가들을 압도했고, 도유는 기관의 보안 시스템을 단 10분 만에 뚫어버렸다. 서연은 상담사의 미세한 표정 변화만으로 그의 숨겨진 의도를 모두 파악해내어 오히려 상담사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기관의 책임자는 강태무에게 경외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이 아이들은 천재를 넘어선 무언가라고. 모든 테스트가 끝나고 다시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강태무는 회사 일로 먼저 자리를 떴고 아이들은 경호원과 함께 차에 올랐다. 차 안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오랜만에 외출해 아이들도 조금은 들떠있는 듯했다. 바로 그 순간 가장 먼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은 서연이었다. 아이는 창밖을 무심코 바라보다가 눈을 가늘게 떴다. 저 트럭 아까부터 계속 우리를 따라오고 있어요.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말에 한결과 도윤의 시선도 백미러로 향했다. 그들의 뒤에는 낡은 덤프트럭 한 대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오고 있었다. 평범해 보였지만 한결은 즉시 위화감을 느꼈다. 도심 한복판에서 저렇게 낡은 공사 차량이 굳이 최고급 세단의 뒤를 바짝 붙어 따라올 이유가 없었다. 경호원 역시 상황을 파악했다. 그는 즉시 헤드셋을 통해 보이지 않는 다른 경호팀에게 상황을 알렸다. 그는 속도를 높여 트럭을 따돌리려 했다. 하지만 트럭 역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무섭게 속도를 높이며 따라붙었다. 도로는 한적한 다리 위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계획된 함정이었다. 반대편 차선에서도 똑같이 생긴 덤프트럭이 나타나 그들의 앞을 막아섰다. 꽉 잡아! 경호원이 외치는 순간 뒤따라오던 트럭이 굉음을 내며 그대로 세단을 들이받았다.
쾅젓살 하는 굉음과 함께 차체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방탄유리가 거미줄처럼 갈라졌지만 뚫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충격은 고스란히 차 안으로 전해졌다. 아이들은 안전벨트 덕분에 튕겨 나가지는 않았지만 놀라 숨을 죽였다. 앞뒤로 길이 막힌 완벽한 고립 상황이었다. 트럭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차를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아이들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다리 난간 아래로 차를 떨어뜨려 모든 것을 사고로 위장하려는 것이었다. 경호원은 필사적으로 핸들을 조작하며 버텼지만 거대한 트럭의 힘 앞에서는 역부족이었다. 차체는 끔찍한 마찰음을 내며 조금씩 다리 난간 쪽으로 밀려나고 있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있던 도윤이 소리쳤다. 10초 뒤에 저 앞 신호등 전부 녹색불로 바꿀게요. 그 틈을 노려요. 도윤은 품에 숨기고 있던 소형 태블릿을 꺼내 미친 듯이 코드를 입력하고 있었다. 아이는 이 차에 타기 전 도시교통 관제 시스템에 몰래 백도어를 심어 놓았던 것이다. 경호원은 아이의 말을 믿어야 할지 망설일 틈도 없었다. 그는 기어 변속기에 손을 얹고 엔진의 RPM을 극한까지 끌어올렸다. 셋둘 하나, 지금. 도윤의 외침과 동시에 앞을 가로막고 있던 교차로의 모든 신호등이 거짓말처럼 녹색불로 바뀌었다.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다른 차들이 혼란에 빠져 주춤하는 사이 경호원은 핸들을 꺾어 중앙선을 넘었다. 그는 앞을 막아선 트럭과 스쳐 지나가는 차들 사이에 아슬아슬한 틈을 향해 차를 몰았다. 타이어가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렀다. 뒤따라오던 트럭 운전사는 당황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차를 돌려 그들을 추격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다른 검은 세단들이 트럭의 앞뒤를 막아서며 길을 차단했다. 뒤늦게 도착한 강태무의 다른 경호팀이었다. 트럭 운전사는 차를 버리고 그대로 다리 아래로 뛰어내려 강물 속으로 사라졌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아이들이 탄 차는 무사히 위험지역을 벗어났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아이들은 누구 하나 우는 아이 없이 굳은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분노와 냉철함이 서려 있었다. 이 모든 보고는 실시간으로 강태무에게 전달되고 있었다. 보고를 받는 강태무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의 눈은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감히 자신의 아이들을 건드렸다.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선을 넘은 행위였다. 그는 즉시 김비서에게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다리에서 뛰어내린 놈 죽었든 살았든 반드시 찾아내. 그리고 배후를 캐. 태평그룹 천명환. 그놈과 관련된 모든 비리와 약점을 샅샅이 뒤져. 개미새끼 한 마리까지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이건 더 이상 비즈니스가 아니야. 전쟁이다. 강태무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비친 서울의 야경은 더 이상 그가 지배하는 왕국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였다. 그리고 그는 그 전쟁터의 가장 무자비한 포식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악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난번의 끔찍한 습격 사건 이후 강태무의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첨단 요새로 변모했다. 외부와 통하는 모든 창문에는 특수 방탄 필름이 덧씌워졌고 건물 전체의 보안 시스템은 유진그룹의 최고 기술팀이 동원되어 군사시설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되었다. 이제 이곳은 강태무의 허락 없이는 개미 한 마리도 들어올 수도 나갈 수도 없는 완벽한 성격이 되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아이들이 있었다. 강태무는 자신의 아이들이 두 번 다시 그런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윤소희가 남긴 USB 용의 심장을 분석하는 데 몰두했다. 그것만이 사라진 그녀의 행방을 찾고 이 모든 사건의 배후를 밝혀낼 유일한 단서였기 때문이다. 그는 유진그룹 최고의 암호 해독 전문가들을 비밀리에 소집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국내 최고라 자부하던 전문가들조차 USB의 1차 방어벽조차 뚫지 못했다. 그들은 이것이 단순한 암호화 기술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구조를 바꾸는 살아있는 방어 시스템에 가깝다고 보고했다. 그들은 최소 수개월 혹은 영원히 해독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강태무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모두 나가보도록. 전문가들이 무거운 침묵 속에서 물러나자 강태무는 홀로 남아 USB를 노려보았다. 윤소희 그녀는 대체 어떤 존재였을까? 이토록 완벽한 보안 시스템을 혼자서 설계해낼 정도의 천재 과학자. 그런 그녀가 왜 자신에게 이런 비밀을 남기고 사라져야만 했을까? 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등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 강태무가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둘째 아들 도윤이 서 있었다. 아이는 어느새 그의 서재로 들어와 전문가들이 애를 먹던 모니터를 흥미롭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강태무는 잠시 망설였다. 어른들도 포기한 일을 8살짜리 아이에게 맡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도윤의 눈에서 장난기가 아닌 진지한 자신감을 읽을 수 있었다. 할 수 있겠나? 엄마가 만든 시스템이니까요. 엄마의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면 길이 보일지도 몰라요. 저 전문가 아저씨들은 너무 정석대로만 접근하고 있어요. 이건 규칙을 파괴해야만 열리는 문이에요. 도윤의 말에는 묘한 설득력이 있었다. 강태무는 결국 자리에서 비켜주었다. 도윤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더니 키보드 위에 작은 손을 올렸다. 아이의 손가락이 춤을 추듯 현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모니터 화면에는 인간의 눈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수많은 코드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그것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바다와도 같았다. 강태무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도윤이 단순히 해킹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는 시스템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윤소희가 만들어 놓은 거대한 미로 속에서 그녀가 숨겨놓은 길을 찾아 헤매는 탐험가처럼 보였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다. 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찾았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도윤이 나지막이 외쳤다. 그 순간 모니터를 가득 채웠던 복잡한 코드들이 사라지며 하나의 거대한 파일이 모습을 드러냈다. 파일의 이름은 프로메테스. 인류에게 불을 가져다준 신의 이름이었다. 강태무는 마른 침을 삼키며 도윤에게 파일을 열라고 지시했다. 파일이 열리는 순간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내용이 펼쳐졌다. 그 안에는 윤소희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기존 배터리의 효율을 조금 높이는 수준의 기술이 아니었다. 상온에서 거의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 효율을 내는 말 그대로 세상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혁명적인 발명품이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인류는 화석 연료의 시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이것은 수천억 달러의 가치를 넘어 세계의 권력 지도를 새로 그릴 수 있는 힘을 가진 기술이었다. 강태무는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천명환 같은 탐욕스러운 기업가가 왜 그토록 윤소희에게 집착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왜 아이들을 숨기고 자신은 사라져야만 했는지. 이 기술은 축복인 동시에 그것을 손에 쥔 자에게 끔찍한 재앙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엄마가 이런 대단한 걸 만들고 있었구나. 어느새 다가온 한결이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어머니에 대한 깊은 그리움이 서려 있었다. 강태무는 이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실종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목격자들이었다. 그는 아이들을 서재 소파에 앉히고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어머니를 찾아왔던 나쁜 사람들에 대해 기억나는 건 없니?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아. 아이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서연이었다. 아이는 그날의 기억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마치 고성능 카메라처럼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엄마랑 이야기하던 아저씨가 있었어요.
항상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손목에 용 모양의 문신이 있었어요. 그 아저씨가 서류를 보여주면서 엄마를 계속 설득했어요. 엄마는 계속 고개를 저었고요. 용 모양의 문신. 강태무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김 비서를 통해 뒷세계의 정보를 샅샅이 뒤져왔다. 천명환 회장의 수족처럼 움직이며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조 전무. 그의 별명이 바로 흑룡이었고 손목에 용 문신을 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었다. 서연의 기억은 그 첩보가 사실임을 증명해 주었다. 나는 그 아저씨가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봤어요. 가방에는 TP라는 로고가 새겨져 있었어요. 한결이 결정적인 단서를 내놓았다. TP 태평그룹, 태평그룹의 이니셜이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천명환이 조 전무를 시켜 윤소희에게 접근했고 회유가 실패하자 그녀를 납치했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졌다. 지난번에 차량 습격 역시 아이들을 위협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천명환의 수작이었던 것이다. 모든 증거는 태평그룹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은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갈 준비가 되어 있을 터였다. 윤소희를 구출하고 천명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강태무의 머릿속에서 복잡한 수식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니었다. 더 정교하고 더 치밀한 전략이 필요했다. 그는 다시 모니터 속의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재앙의 씨앗인 동시에 어쩌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냉혹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유진그룹의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적의 심장부로 뛰어들 준비를 하는 한 마리의 굶주린 늑대였다. 김 비서, 태평그룹의 모든 내부 정보를 수집해 재무상태 주주 구성 진행 중인 프로젝트, 그리고 천명환 회장의 사생활까지,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털어내도록. 이제부터 사냥을 시작한다. 강태무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의 선전포고였다. 아이들은 그런 아버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그들의 아버지와 함께 거대한 적에게 맞서 싸우겠다는 굳은 의지가 불타고 있었다. 한 가족의 비극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이제 두 거대 기업의 운명을 건 거대한 전쟁으로 번져나가고 있었다. 물리적인 위협이 실패로 돌아가자 천명환의 분노는 들끓는 용암처럼 변했다. 그는 강태무가 자신의 경고를 짓밟았다고 생각했다. 순순히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바치기는커녕 오히려 보이지 않는 방어벽을 더욱 단단히 쌓아 올린 것에 대한 모욕감에 휩싸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애 장난 같은 협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태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왕국, 바로 유진그룹 자체를 공격해야 했다. 천명환은 자신의 제국태평그룹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유진그룹을 향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그의 첫 번째 공격은 주식시장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동원하여 시간차를 두고 유진그룹의 주식을 투매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증권계는 유진그룹의 차세대 프로젝트가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좌초 위기에 처했다는 악성 루머를 퍼뜨렸다.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개미 투자자들의 패닉셀이 이어지면서 유진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단 몇 시간 만에 시가총액 수조 원이 공중으로 증발해버렸다. 유진그룹의 이사회는 비상에 걸렸고 강태무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댔다. 그의 리더십을 의심하는 주주들의 항의 전화와 위약금을 물어서라도 계약을 재고하겠다는 파트너사들의 연락이 빗발쳤다. 강태무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를 얼음 같은 눈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서는 임원들이 안절부절 못하며 대책을 쏟아냈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천명환이 계획한 완벽한 폭풍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노린 공격이 아니었다. 유진그룹의 신뢰도를 뿌리부터 흔들어 시장에서 고립시키려는 악랄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회장님, 이대로 가다간 방어선이 뚫립니다.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를 방어해야 합니다. 재무담당 임원이 다급하게 외쳤다. 하지만 강태무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은 이미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다. 이건 미끼다. 우리가 자사주 매입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게 만들어 현금 유동성을 악화시키려는 속셈이야. 진짜 공격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어. 그의 말대로였다. 주식시장에서의 공격은 시작에 불과했다. 천명환의 두 번째 공격은 언론을 통해 이루어졌다. 신뢰도 낮은 인터넷 매체들을 시작으로 익명의 제보자를 인용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강태무의 사생활을 파헤치는 선정적인 기사부터 그가 독단적인 경영으로 회사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는 내용까지, 심지어 그에게 숨겨진 아이들이 있으며 그로 인한 경영권 분쟁이 임박했다는 교묘한 거짓 정보까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유진그룹의 핵심 기술 파트너 중 하나가 갑작스럽게 계약 파기를 선언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유진의 재무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그 배후에 태평그룹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유진이라는 거대한 배가 사방에서 불어오는 폭풍에 휘말려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강태무는 비상 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밤낮 없이 위기 대응에 매달렸다. 그는 차가운 이성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침착하게 지시를 내리며 무너져가는 방어선을 재건했다. 하지만 그는 기계가 아니었다. 밤이 되어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올 때면 거대한 피로감과 중압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걱정스러운 눈빛의 세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뉴스를 통해 아버지가 처한 상황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그들은 불안해하는 대신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강태무가 서재에서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세 아이가 조용히 그의 방으로 들어왔다. 한결의 손에는 태블릿이, 도윤의 손에는 소형 노트북이 들려 있었다. 아빠, 저희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강태무는 지친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이들을 이 더러운 전쟁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이건 어른들의 문제다. 너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아니요.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우리 때문에 시작된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빠는 지금 혼자서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어요. 서연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에 강태무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때 도윤이 자신의 노트북을 강태무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유진의 주식을 투매하고 있는 유령 회사들의 자금 출처를 역추적한 결과였다. 모든 자금의 흐름은 결국 단 한 곳, 태평그룹의 비밀 비자금 계좌를 가리키고 있었다. 언론 기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최초 유포지를 추적해봤더니 전부 태평그룹 홍보팀에서 관리하는 IP 주소였어요. 이건 명백한 증거예요. 도윤이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강태무는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의 최고 정보팀도 아직 밝혀내지 못한 사실을 8살짜리 아들이 단 몇 시간 만에 모두 파헤쳐낸 것이었다. 그의 능력은 이미 성인 전문가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고 있었다. 이어서 한결이 자신의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었다. 천명환 회장의 공격 패턴을 분석해봤어요. 그는 항상 최대의 효과를 위해 가장 예측 가능한 수를 사용해요. 아마 다음 타겟은 우리의 유럽 시장 파트너인 노르텍일 거예요. 지금쯤이면 이미 접촉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노르텍의 CEO 한스 슈미트는 겉으로는 냉정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족을 매우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딸이 희귀병을 앓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요. 한결의 분석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고 날카로웠다. 강태무는 아이들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는 지금까지 아이들을 지켜야 할 연약한 존재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이 아이들은 그의 가장 강력한 아군이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비밀 병기였다. 그는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그들의 의견을 구했다. 그 순간부터 강태무의 서재는 유진그룹의 가장 중요한 비밀,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강태무가 외부에서 전선을 지휘하면 아이들은 내부에서 정보를 분석하고 전략을 세웠다. 도윤은 태평그룹의 내부 전산망에 조용히 침투하여 천명환의 다음 계획을 미리 빼냈고, 한결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역공의 시나리오를 설계했다. 서연은 상대방의 심리를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인 협상 전략을 제안했다. 강태무는 한결의 조언에 따라 즉시 한스 슈미트에게 연락했다. 그는 사업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고 대신 유진그룹이 후원하는 재단을 통해 그의 딸에게 최고의 의료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진심이 담긴 그의 제안에 한스 슈미트는 깊이 감동했고 태평그룹의 달콤한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천명환의 계획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다음으로 강태무는 도윤이 확보한 증거를 이용해 역공에 나섰다. 그는 태평그룹의 비자금 내역과 주가 조작 증거를 금융감독기관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동시에 언론에는 태평그룹이야말로 차세대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훔치려다 실패하자 비열한 방식으로 유진을 공격하고 있다는 역정보를 흘렸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히기 시작했다. 태평그룹은 갑작스러운 금융당국의 조사와 부정적인 여론에 당황하기 시작했다. 폭락하던 유진그룹의 주가는 강태무의 단호한 위기관리 능력과 신뢰 회복 노력에 힘입어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천명환은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이 어디서부터 어그러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유령과 싸우는 기분이었다. 기나긴 하루가 끝나고 강태무는 서재에서 아이들과 함께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다. 피자와 치킨. 그의 식탁에는 한 번도 올라온 적 없던 메뉴였다. 그는 폭풍 같은 전쟁의 한가운데서 아이들과 함께 싸우며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기묘한 유대감과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군주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한 가족의 가장이자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다. 태평그룹과의 전쟁이 교착 상태에 접어들면서 강태무의 펜트하우스는 외부 세계와 단절된 고요한 섬이 되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곳은 더 이상 한 남자의 사적인 공간이 아니었다. 유진그룹의 심장부를 노리는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최전선 지휘소이자 3명의 어린 천재들이 세상과 맞서 싸우는 법을 배우는 비밀스러운 요새였다. 강태무는 자신의 모든 것을 이 공간에 쏟아부었다. 그는 외부의 물리적 위협뿐만 아니라 디지털 세계의 모든 침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도윤의 자문을 받아 설계된 다중 방화벽과 인공지능 기반의 자체 방어 시스템은 국가정보원조차 뚫기 힘들 정도의 수준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호화로운 감옥을 만든 셈이었다. 낮 동안 펜트하우스는 치열한 전쟁터였다. 강태무와 아이들은 거실에 거대한 홀로그램 스크린을 앞에 두고 머리를 맞대었다. 도윤이 실시간으로 적의 동태를 파악해 정보를 올리면 한결은 그것을 바탕으로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전략을 수립했다. 서연은 상대의 심리적 약점을 파고드는 역정 보전의 방향을 제시했고, 강태무는 그 모든 것을 종합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고 전선을 지휘했다. 그들의 호흡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해온 최전계 특수팀처럼 완벽했다. 하지만 밤이 찾아오면 전쟁의 열기는 씻은 듯이 사라지고 낯선 정적이 공간을 채웠다. 강태무는 그때마다 깊은 혼란에 빠졌다. 그는 평생을 외로움에 익숙해져 있었다. 고독은 그에게 힘의 원천이자 스스로를 단련하는 숫돌과도 같았다. 하지만 이제 그의 공간에는 3명의 작은 생명체가 함께 숨쉬고 있었다. 아이들의 존재는 그의 견고했던 일상에 예측 불가능한 파문을 일으켰다. 어느 날 밤 강태무는 서재에서 홀로 다음 날의 전략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조용히 문이 열리고 도윤이 고개를 삐죽 내밀었다. 아이의 손에는
직접 조립한 소형 드론이 들려 있었다. 아빠 이것 좀 봐요. 펜트하우스 주변의 모든 전파를 스캔해서 비인가 신호를 즉시 차단하는 감시 드론이에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도윤은 신이 나서 자신의 발명품을 설명했다. 강태무는 복잡한 회로와 정교한 코딩으로 이루어진 드론을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장난감 수준이 아니었다. 당장 군에 납품해도 될 정도의 첨단 기술력이 집약된 결과물이었다. 그는 칭찬을 해주고 싶었지만 칭찬하는 법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그는 그저 무뚝뚝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런데 드론을 설명하던 도윤의 눈이 스르르 감기기 시작했다. 아이는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디지털 전쟁에 에너지를 모두 소진한 상태였다. 아이는 꾸벅꾸벅 졸다가 결국 소파에 기대어 잠이 들고 말았다. 강태무는 잠든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모니터 앞에서 현란하게 코드를 입력하던 천재 해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앳되고 평범한 아이의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담요를 가져와 아이의 몸 위로 덮어주었다. 아주 어색하고 서툰 동작이었다. 하지만 담요를 덮어주는 그 짧은 순간 그의 얼음 같던 심장 한 구석으로 아주 희미하지만 따뜻한 무언가가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그가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아버지라는 이름이 주는 생경한 감정의 파편이었다. 또 다른 밤에는 서연이 그를 찾아왔다. 강태무는 연이은 경무와 스트레스로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관자놀이를 지그시 누르며 괴로워했다. 그때 작은 손 하나가 그의 손등 위로 조심스럽게 포개졌다. 서연이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그의 책상 위에 내려놓고 맑은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힘들지요, 아빠. 서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강태무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아무도 그의 고통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는 언제나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감내해야 하는 군주였다. 하지만 이 작은 아이는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피로와 고독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아이가 건네준 코코아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달콤하고 따뜻한 온기가 목을 타고 흘러내려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이 전혀 부끄럽거나 나약한 일이 아니라는 것도. 그는 서연의 머리를 아주 조심스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아이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첫째 한결과의 관계에서 찾아왔다. 한결은 아이들 중에서 강태무를 가장 많이 닮은 아이였다. 아이는 종종 늦은 밤까지 잠들지 않고 강태무의 서재에 남아 체스를 두거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대화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라기보다는 두 명의 노련한 전략가가 벌이는 치열한 두뇌 싸움에 가까웠다. 어느 날 밤 그들은 홀로그램 체스판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다. 치열한 접전 끝에 강태무가 한결의 킹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체크메이트. 강태무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네가 졌다, 아들아. 그는 무심코 아들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다. 그 말을 뱉은 자신도 듣는 한결도 순간 멈칫했다. 한결은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이내 다시 들어 강태무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이의 눈빛은 평소의 냉철함 대신 나이답지 않은 깊은 슬픔에 젖어 있었다. 엄마도 저한테 가끔 체스를 가르쳐 주셨어요. 엄마는 항상 제가 이기도록 일부러 져주셨는데 아빠는 진짜로 싸우시네요. 한결의 목소리는 원망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어머니에 대한 짙은 그리움과 자신을 동등한 상대로 인정해준 아버지에 대한 미묘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강태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이들이 엄마 없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다. 그는 체스말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미안하다. 다음번엔 내가 져주도록 노력해보마. 아니요, 괜찮아요. 이게 더 좋아요. 진짜 가족처럼 느껴지니까요. 한결이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 순간 강태무와 한결 사이에 존재했던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졌다. 강태무는 깨달았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보호나 동정이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싸우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진짜 가족을 원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펜트하우스의 밤은 더 이상 차가운 정적에 잠기지 않았다. 그곳에는 도윤의 드론이 날아다니는 소리, 서연이 넘기는 책장 소리, 그리고 한결과 강태무가 체스 말을 두는 소리가 작게 울려 퍼졌다. 그 모든 소음은 강태무에게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했다. 그의 얼음성 같던 펜트하우스는 이제 조금씩 사람의 온기가 도는 집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무뚝뚝하고 서툰 아버지였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얼어붙어 있던 거대한 빙벽은 아이들이라는 따스한 햇살 아래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방어의 시간은 끝났다. 유진그룹을 향한 태평그룹의 파상 공세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강태무는 방역을 위한 칼을 갈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적이 만들어 놓은 판 위에서 수세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이제는 자신이 직접 판을 짜고 그 위에서 적을 춤추게 만들어야 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비밀병기인 세 아이들과 함께 서재에 모여 앉았다. 천명환은 탐욕스럽고 오만하며 무엇보다 참을성이 없는 인물이다. 우리는 그의 그 약점을 파고들어야 한다. 그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가게 만들 완벽한 덫을 놓을 것이다. 강태무가 선언했다.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정조준하는 맹수의 그것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아이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아버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방어전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위험하고 대담한 작전의 시작이었다. 실패는 곧 모든 것의 끝을 의미했다. 작전의 핵심은 미끼였다. 강태무는 윤소희가 남긴 프로메테스의 원본 데이터가 아닌 그것을 기반으로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 데이터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차세대 에너지 기술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킬 치명적인 오류를 숨겨놓은 트로이의 목마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 위험한 미끼를 제조하는 임무는 자연스럽게 도윤에게 돌아갔다. 할 수 있겠니? 강태무의 질문에 도윤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드는 건 제 전문 분야예요. 천명환 회장님의 연구팀이 몇 날 며칠을 분석해도 절대 찾아낼 수 없는 숨은 그림을 그려 넣을게요. 그들이 가장 의심하지 않을 가장 깊숙한 곳에 말이에요. 도윤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아이는 단순한 데이터 조작을 넘어 하나의 예술 작품을 창조하고 있었다. 그는 원본 데이터의 구조를 완벽하게 모방하면서도 그 안에 아주 미세한 변수를 심어 넣었다. 그 변수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는 잠복해 있다가 시스템이 최대 출력으로 가동되는 순간 연쇄 반응을 일으켜 모든 것을 녹여버리도록 설계되었다. 미끼가 준비되는 동안 한결은 그 미끼를 던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설계하고 있었다. 아이는 천명환의 심리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천명환은 기술을 직접 훔치는 것보다 유진 내부의 누군가를 매수해서 빼내는 방식을 선호할 거예요. 그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강태무 아빠에게 더 큰 모욕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우리는 그의 그런 심리를 역이용해야 해요. 스스로 승리했다고 믿게 만들어야 가장 깊은 함정에 빠질 테니까요. 한결의 전략에 따라 강태무는 유진그룹의 자회사 연구원 중 한 명을 비밀리에 접촉했다. 그는 과거의 금전 문제로 곤란을 겪은 적이 있지만 능력만큼은 출중한 인물이었다. 강태무는 그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태평그룹에 포섭된 척 연기하여 도윤이 만든 가짜 데이터를 넘겨주는 이중첩자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물론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연구원은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결국 강태무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서연은 화상통화 화면 너머로 연구원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목소리 떨림을 분석하며 그의 심리 상태가 연기를 하기에 완벽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덫은 놓였고 사냥꾼은 숨을 죽인 채
사냥감이 미끼를 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후 태평그룹의 조 전무가 비밀리에 그 연구원과 접촉했다. 모든 것은 한결이 예측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갔다. 연구원은 초조하고 불안한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고 거액의 돈 앞에서 무너지는 타락한 지식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는 조 전무에게 프로메테우스 베타라고 이름 붙여진 가짜 데이터 USB를 넘겼다. 조 전무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눈앞의 달콤한 성공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 USB는 즉시 천명환에게 전달되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USB를 받아들고 탐욕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마침내 강태무의 심장을 손에 넣었다고 확신했다. 하하하, 강태무, 그 애송이 녀석, 결국 제 손으로 자신의 무덤을 파는구나. 당장 우리 최고 연구팀을 소집해 이 안에 든 기술이 진짜인지 아닌지 24시간 내로 분석해서 보고하도록. 천명환의 명령에 태평그룹의 비밀연구소는 불이 꺼지지 않는 성이 되었다. 최고의 과학자들이 USB에 담긴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데이터의 정교함과 혁신적인 이론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몇 번이고 시뮬레이션을 돌렸지만 그 어디에서도 도윤이 숨겨놓은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 오히려 시뮬레이션 결과는 기존의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효율을 보여주었다. 회장님, 이것은 진짜입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 이상의 그야말로 꿈의 기술입니다. 이 기술만 있다면 우리는 유진그룹을 넘어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흥분한 연구팀장의 보고에 천명환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포효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강태무는 보이지 않았다. 오직 이 기술을 통해 얻게 될 무한한 부와 권력만이 아른거렸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그는 이 기술을 이용해 유진그룹을 완전히 파멸시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한편 강태무의 펜트하우스에서는 도윤이 심어놓은 미세한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태평그룹 연구소의 모든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그들이 데이터에 열광하고 시뮬레이션 결과에 환호하는 모든 모습이 강태무와 아이들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것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을 관람하는 것과도 같았다. 예상대로예요. 그들은 기술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 가장 기본적인 함정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곧 움직일 거예요. 최대한 크게 모든 사람이 보도록. 한결이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그의 예측대로 천명환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이사회 긴급 소집을 명령했다. 그리고 동시에 언론을 향해 태평그룹의 미래를 바꿀 혁신적인 신기술 발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유진그룹을 향한 최후의 일격을 날리기 위해 스스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추락했을 때 가장 고통스러울 바로 그곳으로. 기자회견 예고 뉴스가 TV 화면에 흘러나오는 것을 보며 강태무의 펜트하우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이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도윤은 자신의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한결은 그런 동생들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다. 강태무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뜨거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다. 이제 그물을 끌어올릴 시간이다. 사냥의 마지막 단계가 시작되고 있었다. 천명환이 자신의 승리를 선포할 바로 그 무대 위에서 강태무는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갈 가장 잔혹한 피날레를 준비하고 있었다. 세상은 곧 한 거인의 오만한 몰락과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목격하게 될 터였다. 천명환은 승리의 정점에서 오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어온 가짜 프로메테우스 데이터는 그의 탐욕에 불을 붙인 기폭제에 불과했다. 그는 이제 기술을 넘어 그 기술을 창조한 사람까지 욕심내기 시작했다. 바로 윤소희였다. 그녀만 손에 넣는다면 그는 무한한 기술을 생산해내는 황금 거위를 소유하게 되는 셈이었다. 그의 비틀린 욕망은 그를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도박으로 이끌었다. 그의 정보망은 이중 첩자 역할을 하던 연구원을 통해
강태무가 윤소희를 인천항 근처의 한 폐창고에 숨겨두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입수했다. 그것은 강태무와 아이들이 완벽하게 설계한 마지막 함정이었다. 천명환은 그 정보를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승리에 너무나도 취해 있었고 강태무가 이미 패배를 인정하고 어떻게든 윤소희를 지키려 발버둥 치는 것이라 여겼다. 그는 즉시 강태무에게 연락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여유와 잔인함이 뚝뚝 묻어났다. 강태무 회장, 자네가 아끼는 그 여자 내가 어디에 숨겨뒀는지 아주 잘 알고 있네. 내일 밤 12시 인천항 7번 폐창고로 프로메테스의 원본 데이터와 기술 양도 각서를 가지고 혼자 나오게. 만약 조금이라도 낌새가 이상하거나 경찰이라도 보인다면 그 여자의 목숨은 보장할 수 없을 걸세. 물론 자네의 귀여운 새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협박이자 최후 통첩이었다. 강태무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천명환의 비열한 목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이제 무대는 마련되었고 주연 배우가 등장할 시간이었다. 알겠다. 내일 밤 그곳에서 보지. 강태무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의 펜트하우스 비밀작전 지휘본부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마지막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도윤은 이미 폐창고 주변의 모든 CCTV와 통신망을 장악한 상태였다. 그는 창고의 낡은 전기, 회로도까지 해킹하여 유사시의 조명을 제어하거나 정전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한결은 위성사진과 건축 도면을 통해 확보한 창고의 내부 구조를 3D 홀로그램으로 띄워놓고 있었다. 그는 천명환의 예상 이동 경로, 저격수가 배치될 만한 지점, 그리고 강태무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엄폐물을 분석하여 최적의 동선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백 가지의 경우의 수가 그려지고 지워지기를 반복했다. 서연은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아이는 강태무의 옷깃에 부착될 초소형 마이크를 통해 전달될 모든 소리에 집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천명환과 그의 수하들의 목소리, 톤 호흡, 그리고 단어 선택의 미세한 변화를 통해 그들의 심리 상태와 거짓말을 간파해낼 터였다. 아이들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눈과 귀, 그리고 두뇌가 되어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 함께 참전하고 있었다. 아빠 이거 꼭 착용하셔야 해요. 통신장치이자 제세동기구 위치 추적기예요. 만약 심박수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저희에게 신호가 와요. 도윤이 손목시계처럼 생긴 작은 장비를 강태무의 손목에 채워주며 말했다. 강태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들의 머리를 한 번씩 쓰다듬어 주었다. 그의 눈빛에는 비장함과 함께 아이들을 향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약속의 시간이 다가오고 강태무는 홀로 차를 몰아 인천항으로 향했다. 밤의 항구는 음산한 바닷바람과 함께 스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약속 장소인 이글번 폐창고는 거대한 유령처럼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창고에 거대한 철문으로 다가갔다. 끼익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안에서 조 전무가 모습을 드러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혼자 오셨는지 몸수색부터 해야겠습니다. 강태무는 순순히 그들의 몸수색에 응했다. 그들이 무기를 찾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와 함께하고 있었으니까. 창고 내부는 희미한 정우 몇 개만이 켜져 있어 어두컴컴했다. 곳곳에는 녹슨 컨테이너와 폐자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 의자에 앉아있던 천명환이 박수를 치며 그를 맞이했다. 역시 강태무 회장답군. 약속은 칼같이 지키는군. 그래서 내가 원하는 물건은 가져왔겠지. 천명환의 뒤에는 의자에 묶인 채 입에 재갈이 물린 한 여인이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는 윤소희와 매우 닮아 보였다. 하지만 강태무의 귀 속에 장착된 초소형 이어피스에서는 서연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가짜예요, 아빠.
저 여자는 겁에 질려 있지만 엄마가 아니에요. 심장 박동 패턴이 달라요. 강태무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천명환을 향해 가방을 던졌다. 가방 안에는 기술 양도 각서와 가짜 원본 데이터가 담긴 USB가 들어있었다. 조 전무가 재빨리 가방을 확인하는 동안 천명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훌륭해. 모든 게 완벽하군. 이제 자네의 시대는 끝났어, 강태무. 유진도 이 기술도 그리고 저 여자도 모두 내 것이 될 걸세. 천명환이 오만하게 선언하는 순간 강태무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 가짜 데이터를 가지고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면 한번 해보시지. 강태무의 나지막한 한마디에 천명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당신 손에 들어간 데이터는 처음부터 내가 만든 미끼였어. 당신의 탐욕을 이용한 덫이었지. 당신의 연구원들이 밤을 새워 분석하고 감탄했던 그 기술은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의 모든 것을 녹여버릴 시한폭탄과 같다는 말이다. 강태무의 목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다. 그의 귓속에서는 한결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제 슬슬 움직일 시간이에요, 아빠. 10시 방향 컨테이너 뒤에 2명 2층 난간에 1명. 조 전무는 회장님 바로 옆에 있어요. 총 4명입니다. 천명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자신이 어린애 같은 속임수에 놀아났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었다. 이 건방진 놈이 당장 저놈을 죽여버려. 천명환이 고함을 치는 순간 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명 아웃 지금부터 3초. 배영하는 소리와 함께 창고 안에 모든 조명이 꺼지며 완벽한 어둠이 찾아왔다. 천명환의 수하들이 당황하는 사이 강태무는 이미 한결이 알려준 동선을 따라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그는 컨테이너 더미 뒤로 몸을 숨겼다. 저구에선 카메라 켜었어요. 아빠의 시계에 연동된 화면을 보세요. 모든 게 보일 거예요. 도윤의 말대로 강태무의 손목시계에서 푸른빛이 나오며 창고 내부의 열감지 영상이 홀로그램처럼 떠올랐다. 그는 어둠 속에 유령처럼 움직이며 적들의 위치를 파악했다. 강태무는 싸움의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그의 냉철한 판단력과 아이들의 서포트는 그를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그는 소리 없이 움직여 2층 난간의 적에게 먼저 접근했다. 그리고는 한결의 조언에 따라 지지대가 약한 바닥을 강하게 걷어찼다. 비명소리와 함께 남자가 아래로 떨어지며 다른 조직원들의 시선을 끌었다. 그 틈을 타 강태무는 나머지 2명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이제 남은 것은 천명환과 그의 옆을 지키는 조 전무뿐이었다. 그때 조명이 다시 켜졌다. 조 전무는 자신의 부하들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경악하며 강태무를 노려보았다. 그는 품에서 칼을 꺼내 들고 맹수처럼 달려들었다. 강철이 부딪히는 소리가 창고 안을 날카롭게 갈랐다. 강태무가 조 전무와 사투를 벌이는 동안 궁지에 몰린 천명환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가짜 윤소희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소리쳤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이 여자를 죽여버리겠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뜯겨져 나가며 무장한 경찰 특공대원들이 눈사태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 들린 레이저 포인터가 일제히 천명환의 미간을 향했다. 천명환의 얼굴이 절망으로 하얗게 질렸다. 이 모든 것이 강태무가 처음부터 계획한 완벽한 함정이었음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천명환 회장 당신을 살인 교사, 납치 주가 조작 및 기술 절도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천명환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그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강태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져 있는 조 전무를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의 귓속에서 새 아이의 안도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지독하게 길었던 하룻밤의 도박에서 마침내 승리한 것이다. 폐창고 안의 공기는 화약 냄새와 먼지 그리고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천명환과 그의 수하들이 수갑을 찬 채 경찰들에게 끌려 나가는 모습을 강태무는 차가운 눈으로 끝까지 지켜보았다. 한 시대의 탐욕스러운 거인이 그렇게 허무하게 몰락하고 있었다. 그의 제국은
하룻밤의 꿈처럼 사라질 터였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경찰청장이 직접 강태무에게 다가와 경의를 표했다. 강 회장님의 용기와 기지 덕분에 저희가 오랫동안 추적해왔던 거악을 뿌리 뽑을 수 있었습니다. 제공해주신 증거 자료는 완벽했습니다. 천명환 회장은 다시는 세상 빛을 보지 못할 겁니다. 강태무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에 쏠려 있었다. 그는 체포된 조 전무에게로 다가갔다. 흥룡이라 불리던 남자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퀭한 눈으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윤소희 박사는 어디에 있지? 강태무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조 전무는 대답 대신 피식 웃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더 이상 강태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찾으면 뭘 하나, 이미 늦었을 텐데. 회장님께서는 쓸모가 없어진 장기말은 오래 두는 분이 아니셔서 그 말이 강태무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놓았다. 그는 조 전무의 멱살을 움켜쥐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그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마지막 기회다. 어디에 있는지 말해. 강태무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린 조 전무는 결국 모든 것을 실토했다. 천명환이 윤소희를 가둬둔 장소는 서울 근교의 한 버려진 화학연구소였다. 그곳은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곳으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모든 증거를 소각해버릴 수 있는 장치까지 마련되어 있다고 했다. 강태무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즉시 펜트하우스에 있는 아이들에게 연락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목소리만 듣고도 상황의 심각성을 즉시 파악했다. 도윤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아이는 조 전무가 말한 연구소의 위치를 위성으로 확인하고 그곳의 내부 설계도를 해킹하여 실시간으로 강태무의 내비게이션에 전송했다. 연구소 지하 3층에 격리된 공간이 있어요. 하지만 그곳의 전력 시스템이 외부에서 원격으로 제어되고 있어요. 천명환의 수하가 타이머를 작동시켰을 가능성이 커요. 한결의 다급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강태무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경찰에 만류를 뿌리치고 자신의 채 올라탔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밤의 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윤소희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자신의 아이들을 낳아준 여자,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서 있는 그녀를 이대로 잃을 수는 없었다. 한편 천명환의 체포 소식은 금융시장에 거대한 쓰나미를 몰고 왔다. 다음 날 아침 태평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사상 최저치로 추락했다. 강태무가 넘긴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충격적이어서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었다. 태평그룹과 결탁했던 정관계 인사들은 꼬리 자르기에 급급했고 관련 회사들은 줄줄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거대한 모래성은 파도 한 번에 허무하게 쓸려 내려가고 있었다. 강태무가 버려진 화학연구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낡고 부식된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고 차로 문을 그대로 들이받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다. 연구소 내부는 먼지와 약품 냄새가 뒤섞여 숨 막히는 공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아빠 지하로 가는 비상계단은 왼쪽 복도 끝에 있어요. 엘리베이터는 함정일 수 있으니 절대 타지 마세요. 이어피스를 통해 들려오는 한결의 목소리를 따라 그는 어둠 속을 헤치며 지하로 향했다. 지하 3층에 도착하자 복도 끝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두꺼운 강철문이 보였다. 디지털 잠금 장치가 문을 봉쇄하고 있었다. 5분 남았어요. 5분 뒤에 소각 장치가 작동해요. 도윤의 절박한 외침이 들려왔다. 강태무는 잠금 장치를 부수기 위해 연구소에 비치된 소화기를 집어들고 문을 내리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도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잠깐만요. 거의 다 됐어요. 이 연구소 와이파이가 너무 느려요. 됐다. 3초 뒤에 문 열려요. 도윤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풀렸다. 강태무는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곳은 사방이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실험실이었다. 그리고 그 중앙 차가운 실험대 위에 한 여자가 묶인 채 쓰러져 있었다. 윤소희였다. 그녀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강태무가 그녀에게 다가가는 순간 천장의 스프링클러에서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무색무취의 가스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동시에 방 한구석의 소각로에서 붉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흔적도 없이 태워버릴 마지막 함정이었다. 강태무는 망설일 틈 없이 자신의 셔츠를 찢어 물에 적셔 윤소희의 코와 입을 막았다. 그리고는 그녀를 묶고 있던 밧줄을 필사적으로 풀어냈다. 그는 의식을 잃은 윤소희를 둘러매고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가 연구소 건물을 빠져나오는 순간 등 뒤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려왔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연구소 건물이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그는 그녀와 함께 한 줌의 재가 되었을 것이다. 강태무는 윤소희를 자신의 차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그리고는 곧장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그곳에는 주치의와 의료팀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후 윤소희는 마침내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자신을 걱정스럽게 내려다보는 새 아이의 얼굴이었다. 엄마, 아이들은 일제히 그녀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서름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윤소희는 그런 아이들을 말없이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여윈 손이 아이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지옥 같았던 시간 끝에 찾아온 기적 같은 재회였다. 한참 후 아이들이 조금 진정되자 윤소희는 문가에 조용히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한 남자를 발견했다. 강태무였다. 두 사람의 시선이 8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젊고 오만한 청년의 모습 대신 깊은 고뇌와 책임감이 새겨져 있었다.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아이들도 저도. 윤소희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강태무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고맙다는 말은 내가 해야지. 나에게 이런 보물 같은 아이들을 선물해줬으니까. 그리고 미안하오. 너무 늦게 알게 돼서. 당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게 만들어서.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윤소희의 눈시울이 다시 한번 붉어졌다. 길고 길었던 폭풍우가 마침내 그쳤다. 창문 너머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5명의 가족을 따스하게 감싸고 있었다. 폐허 속에서 기적처럼 다시 만난 그들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함께,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천명환의 제국이 무너져 내린 지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 재계의 지도는 새로 그려졌고 태평그룹이라는 이름은 탐욕과 몰락의 대명사가 되어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그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 있었던 유진그룹은 그러나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아니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견고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있었다. 그 변화의 핵심에는 총수 강태무의 변화가 있었다. 과거에 그는 얼음 칼날 같은 카리스마로 그룹을 지배하는 외로운 군주였다. 그의 집무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성격이었고 그의 결정에는 토를 다는 것조차 금기시되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달라졌다. 그는 여전히 예리하고 냉철했지만 그의 결정에는 사람에 대한 온기가 더해졌다. 가장 큰 변화는 그의 퇴근 시간이 빨라졌다는 것이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그는 이제 중요한 보고가 아니라면 해가 지기 전에 회사를 나섰다. 임원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에게는 이제 돌아가야 할 집이 있었고 기다리는 가족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의 변화는 유진그룹 전체에 긍정적인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강태무의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차가운 요새가 아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예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사람 사는 냄새가 그를 맞이했다. 거실 한쪽에는 도윤이 만든 기묘한 로봇들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소파에는 서연이 읽다 만 책들이 쌓여 있었다. 주방에서는 윤소희가 저녁을 준비하는 고소한 냄새가 풍겨왔다. 그 모든 풍경이 강태무에게는 여전히 낯설었지만 동시에 심장이 녹아내릴 듯한
따스함을 안겨주었다. 그는 아버지라는 역할을 배우는데 여전히 서툴렀다. 평생을 명령하고 지시하는 데만 익숙했던 그는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법을 몰랐다. 한결과 세계 경제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쉬웠지만 서연의 머리를 예쁘게 묶어주는 것은 수조 원짜리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다. 그는 종종 서툰 솜씨로 아이들의 머리를 엉망으로 만들고는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윤소희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짓곤 했다. 그녀는 긴 회복 기간을 거쳐 건강을 거의 되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세상을 위해 사용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녀와 강태무는 오랜 논의 끝에 프로메테우스 기술을 상용화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대신 기술을 인류의 공동자산으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두 사람은 유진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유진소희 재단이라는 비영리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목표는 프로메테우스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전 세계의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을 되살리는 것이었다. 과거였다면 강태무는 결코 내리지 않았을 결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돈이나 권력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아이들 역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한결은 여전히 나이답지 않게 성숙했지만 예전 같은 날카로움 대신 부드러운 리더십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동생들을 챙기고 서툰 아버지를 대신해 집안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든든한 장남의 역할을 해냈다. 그의 관심사는 이제 기업 경영 분석에서 다음 가족 여행지를 어디로 정할지에 대한 전략 수립으로 바뀌어 있었다. 도윤은 자신의 천재적인 해킹 실력을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재단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남는 시간에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용 게임을 개발하는 데 몰두했다. 아이는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이 사람들을 돕고 즐겁게 만드는 것을 보며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순수한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막내 서연이었다. 아이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으며 자신을 방어하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공감 능력으로 가족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했다. 아빠가 피곤해 보이면 조용히 다가가 어깨를 주물러 주었고 엄마가 옛 생각에 잠겨 우울해하면 예쁜 그림을 그려와 그녀를 웃게 만들었다. 아이의 존재 자체가 집안의 행복을 측정하는 바로미터였다. 어느 화창한 주말 아침이었다. 강태무는 난생 처음으로 아침 식사를 직접 준비하기 위해 주방에 서 있었다. 그의 목표는 아이들을 위한 완벽한 프렌치 토스트를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가 야심차게 팬에 올린 식빵은 얼마 지나지 않아 새까맣게 타버리고 말았다. 주방에는 연기가 자욱했고 화재 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아빠 또 태웠어요. 도윤이 소리치며 달려와 직접 만든 소형 로봇으로 경보기를 끄는 동안 한결은 능숙하게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강태무는 까맣게 타버린 식빵을 보며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잠에서 깬 윤소희가 웃으며 다가와 그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요. 요리는 회장님 전문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그녀는 그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는 능숙한 솜씨로 다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식탁에는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차려졌다. 강태무가 태운 식빵 한 조각은 아빠의 사랑이라는 이름표와 함께 접시 중앙에 놓여 있었다. 아이들은 그것을 보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5명의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따스한 아침 햇살이 그들의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다. 강태무는 자신의 맞은편에 앉아 아이들을 챙기는 윤소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서 서로 장난을 치며 웃고 있는 새아이의 모습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차올랐다. 평생 아이는 없을 줄 알았다. 차갑고 외로운 제국의 정상에서 홀로 늙어갈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거짓말처럼 나타난 아이들이
그의 얼어붙었던 세상을 송두리째 녹여버렸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진정한 부와 권력은 수조 원의 자산이나 수만 명의 직원이 아니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웃고 떠들 수 있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그의 진짜 세상이고 그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유일한 제국이라는 것을 강태무는 서툴게나마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그가 지었던 그 어떤 미소보다도 진짜에 가까운 행복한 아버지의 미소였다. 그는 새로 구워진 따뜻한 식빵을 집어 아이들의 접시에 놓아주었다. 평범하지만 완벽한 아침이었다. 길고 험난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5명의 가족은 이제 함께 웃음소리 가득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